세계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유산 강의는 전에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계유산이라는 것이 매년 업데이트가 되니까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계유산이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세계유산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현재 16개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16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왕릉만 해도 42개, 네, 그리고 서원이 벌써 9개, 그 다음에 사원이 7개, 막 이런 식입니다. 가야고 국물 7개.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소로 치면은 아마 100개소 정도 될걸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전국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라면 한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도중에서. 강원도가 없어요, 강원도. 네, 강원도가 좀 없고, 특히 경상북도, 경상남도에는 세계유산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가. 네, 세계유산 문화재 보호에 아주 강국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근데 그 세계유산 제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세계유산이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의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세계유산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도 숙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세계유산 해설사로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제가 아웃스탠딩 유니버셜 밸류라고 해갖고 OUV라고 했죠. 탁월한 보편, 이게 입에 잘 안 붙으실 건데 강의를 하시다 보면은, 해설을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입에 붙어서 나중에 OUV 많이 하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또는 국가의 개념을 초월한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지금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이거는 유림의 것, 문중의 것, 뭐 각 시도의 것, 사람들의 것, 이게 아닙니다. 등재 신청서를 낼 때는 나는 이 유산을 세계인이 같이 관리하는 유산으로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신청서가 채택이 돼서 등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유산 제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설하시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크게 세계유산 협약이 있고 무형유산 협약이 있고요.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기록유산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에서 하는데 거기 사무총장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세계유산 협약이나 무형유산 협약보다 등재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나름대로. 수월합니다. 그리고 분담금하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과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그 위에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유산 협약, 지금 한국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유산 협약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유산 협약.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화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문화재. 훈민정음 세계유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동산 문화재니까요. 부동산 문화재만 해당이 된다.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냐? 문화유산, 사람과 관련된 것,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이 결합된 복합유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문화 경관이라던가 어떤 특정 부분이 강조된 것들도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의례라든가 행위라든가 예술기능, 전통지식 등을 무형유산 협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과는 달리 국가 간의 협약이고요.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가면은 그 나라별로 대표단이 이렇게 쫙 앉아있고, 저희도 그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과를 시킨 거죠. 국가간 협의체인 총회, 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분담금하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등재가 된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돈을 지원받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령 이제 개발도상국, 뭐 베트남이라던가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국가에서 운영할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가 된다. 우리가 얻는 건 돈이 아니고 명예와 자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 협약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헌장인데 헌장의 내용이 번역을 하면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약간 뜨끈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 유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얘기고요. 계기는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 때문입니다. 1959년에 이집트의 아스완 하이덴 건설로 인해서 침수 운명에 처한 아부 신벨 등 고대 누비아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1972년에 채택이 됐고요. 현재 191개국,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킵니다. 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걸 참여할까요? 심지어 북한까지. 관광 수입이 되니까요. 세계는. 이 세계유산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는요. 국가별로 세계유산 등재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대박, 저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뭐 이렇게 시원하게 뭐 준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한두 개는 되니까 사람들이 막 글로 몰리는 거죠. 그 나라의 대표유산격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몰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방문화재,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네, 전통사찰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전통사찰이 뭔가 그러면서 한동안 신청을 안 했었어요. 몇 년 뒤에 갑자기 폭증을 하죠. 그냥 전통사찰에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엄청나게 좋은 제도구나 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다음부터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세계유산 제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내용을 다시 살펴볼게요. 아부신벨 사원입니다. 2023년 3월의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잘 찍었죠? 근데 여기 유적이 워낙 좋아서 아무나 가도 잘 찍습니다. 네. 이 아부신벨 시신전이 원래 아까 말씀드린 나일강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매년 범람을 해요. 거기는 나일강이. 근데 옛날에 농사가 이제 주업일 때는 매년 범람하면은 그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거기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집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에서 가장 곡창지대인 곳이 바로 나일강인데 나일평야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사회가 되면서 그 영토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넓어져야 되는데 뭐만 하면은 자꾸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서 좀 치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완 하이댐이라는 거를 위에 짓고 아스완 로우댐이라는 것도 짓고 여러 가지 댐을 지어서 관계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댐을 만들어가지고 댐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강 주변으로 옛날부터 유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한강 유역으로 많고, 뭐 영산강 유역으로도 많고, 뭐 금강 유역으로도 많고, 여기 낙동강 유역으로도 많고요. 강 유역으로 대부분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강 유역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집트에서는 이런 유적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돈도 없고 이걸 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데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당시에 이제 이런 걸 유치했구나, 이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서 침수되는 지역에서 이 유적을 그대로 들어갖고 산으로 옮겨버립니다. 예, 이거 제가 이제 관련해서 찍은 유튜브니까 궁금하신 분들 보시고, 예, 밑으로 다 올려버립니다. 돌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다 산 위로 올려버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로 된 틀을 만들어서 이제 일본 말이지만 아시바라 그러죠. 아시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옮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람세스 2세의 부상이거든요. 이거를 다 옮겨버립니다. 이집트에 가시면은 전 이집트에 람세스 2세의 머리가 거짓말 조금 붙여가지고 한 10,000개는 될 거예요. 람세스 2세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세종대왕 비슷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수없이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보셨던 아부신벨 신전에 되게 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옮겨갖고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집트로 몰려서 같이 연구를 하고 보존관리 대책을 분석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이걸 여기서만 한 게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1972년도에 채택이 되는 제도가 바로 세계유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한국의 서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관계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예산도 충분히 있지만 이거와는 달리 뭔가 우리의 문화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세계적인 유산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등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유산의 종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그리고 문화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2023년에 세계유산 등재 현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72년 세계유산 협약이고요. 23년 현재 이게 매년 숫자가 카운팅이 되는데 올해 걸 카운팅을 해보니까 총 1199건이고 문화유산이 933건, 자연유산 227건, 복합유산 39건, 당사국이 168개국 이런데 지금 상황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그냥 아무런 조사 없이 돌아다니다가 와 저거는 세계유산 될 만하다 싶은 거는 거의 다 세계유산이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고 지금 남아있는 건 딱 봤을 때는 저거가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서 보고서도 열심히 쓰고 자료조사도 열심히 하고 보존관리에 대해서 체계도 잘 분석한 것들 중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등재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할 때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크롬이라는 곳이 있고 이코모스라는 곳이 있고 IUCN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이크롬은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고 1956년에 유네스코가 설립한 기구인데 세계유산과 관련된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관리한 조직이고 지금 한국에서 계신 한국인도 여기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코머스 같은 경우가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라 그래가지고 여기 설명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유산 분야, 한국의 서원 같은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가면은 이제 심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도 쓰고 해가지고 세계유산의 등재 여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분들이 세계유산 등재에 결정권이 있느냐? 결정권은 없습니다. 자문하는 의견만 드리는 곳이에요. 자문하는 의견만 드리고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누가 하냐면은 국가의 대표 하시는 분, 국가의 대표위원회에서 국가의 대표 하시는 분이 실제로 결정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 이분들이 이 유산 참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의견을 드려도 그 위원회에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여기는 좀 유산이 좀 미흡하다 라고 의견을 냈는데도 위원회에서 그래도 이번에 여기는 해줍시다 하면 또 해주기도 하고 요즘에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저도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왜 제가 답답하냐? 저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들어있어서 같이 활동하는데 답답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UCN 여기는 자연유산과 관련된 이코머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되려면은 자문 및 권고를 여기 보이는 이코머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유산은 IUCN 이런 곳에서 자문 및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 총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해서 이행을 하고 등재를 하고 이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등재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서 내가지고 현지 실사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웃스탠딩 유니버셜 밸류 이것도 정의를 신준용이가 한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의 제49항에 있는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 및 미래 세대 전 인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또는 자연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산의 영구적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세계유산 목록 등재일지를 제정한다.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려면 한 군데 좀 죄송해야 되는데 그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군을 크게 물리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행주산성이죠. 고양시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양시청에 당해서 했는데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문화유산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주산성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지만 세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임진왜란이 뭐야? 부터 시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은 뭐고 그 다음에 권율은 누구고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설명을 다 하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OUV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거를 인정받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재 기준의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등재 신청 기준 여기 부합이 돼야 되고요.
이거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 다음에 완전성 및 진정성,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 분석입니다. 비교 분석. 한국의 서원이 다른 나라에 비슷한 것이 또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서원은 등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로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가령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서원이 만약에 중국에도 똑같은 게 있고 일본에도 있고 똑같은 게 있다. 한국에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한중일 공동유산으로 연속유산으로 또 연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죠. 예,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존과 관리 이렇게 됩니다. 자, 등재 기준 내용입니다. 기준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설명해 주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등재 기준 1번은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하는데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걸작입니다. 딱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지게 이건 무조건 세계유산이다 하는 것들이 바로 1번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굴암 불국사, 그 다음에 북한의 고구려 구분군, 그리고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중국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석굴암하고 불국사밖에 없죠. 자, 2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의 가치에 중요한 교류를 증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교류입니다. 교류. 다른 지역과 교류한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흔적이 된다면 바로 기준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류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요. 3번입니다.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입니다. 특출한 증거. 바로 이것에 지금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이 해당이 되고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고학 유적들이 이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해당 사항이 되게 많아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3번하고 4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충체, 경건의 탁월한 사례입니다. 이 문장과 3번의 문장과 4번의 문장이 이게 다 문장이 틀리긴 한데 실제로 유산에 적용시켜 보면은 이걸 3번으로 해야 되는지 4번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어떻게 적응을 했느냐, 그리고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가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의 탁월한 예술 및 문화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쉽게 말하면은 그 문서, 당시의 기록들과 좀 이렇게 매칭이 잘 되어 있는 유산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왕릉. 조선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왕릉 실록도 있고 의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선왕릉,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 전. 해인사 장경판은 세계유산이 아니죠. 그건 기록유산입니다. 장경판 전, 장경판 전이 세계유산이죠. 장경판 전만 세계유산입니다. 근데 기록유산으로 장경판이 남아있죠. 8만 대장경이. 그래서 그 8만 대장경이 기록유산으로 잘 남아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번부터 10번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성 부분입니다. 완전성하고 진정성하고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지침을 보면은 유산의 경우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해야 되고 당의 유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폭포가 풍경적 가치를 결정짓는 유산의 경우에 당의 유산의 미학적 특징의 존속과 밀접히 연관된 인근 저수지와 하류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완전성의 요건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폭포라는 것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폭포에 물을 공급하는 뭔가 공간이 있겠죠. 저수지라던가 뭐 강이라던가 그런 공간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그 폭포와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진 뭐 웅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완전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서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서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주변에 있는 서원전이라던가 뭐 홍사문의 정확한 위치라던가 주변에 이제 서원의 운영을 도와줬던 여러 가지 가옥이 같은 이런 게 잘 남아 있었으면은 완전성이 아주 끝내주는 거였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도시 개발이 워낙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남아있진 않죠.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완전성이 아주 최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라는 거는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아니고 진짜로 만들었다. 진짜로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소재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뭐 용도라던가 기능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있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세계유산의 등재의 기준이 되는 시점, 등재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당시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기준 시점, 시공간적인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의 진정성이, 이런 진정성이 잘 보유가 되면은 세계유산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재가 권고되면은 굉장히 이제 끝난 거죠. 신난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등재가 됐고, 등재 불가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등재 불가가 결정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제출이 불가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상황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반려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에 반려받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양도성, 너네 떨어뜨릴까 아니면은 서류 가져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져갈게요, 가져온 거예요. 이번에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보류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기 그렇고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류 결정이 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하는데, 세계유산 등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세계유산이 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행복하지만은 그 등재된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세계인의 유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기보고를 합니다. 정기보고를 6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거기서 그 해당 국가로부터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정기 보고를 하게 됩니다. 6년에 한 번씩. 왜냐? 5대양 6대주가 되잖아요. 6개 대륙에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기보고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 항목대로 조사를 해라. 그러면 그 항목에 맞게 체크를 해서 여기는 잘 되고 있다, 이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재작년에 이게 순서가 돌아가서 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들의 보호 실태를 조사해갖고 정기보고하는 별개로, 왜냐면 정기보고는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보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별개로 위급한 상황에 특별한 필요가 인정이 될 때, 그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직접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유산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들은 지금 뭐 외암마을, 중부 내륙 산성군 이런 데는 좀 동력이 빠져버렸죠. 외암마을이 동력이 빠진 이유는 경주의 양동마을하고 안동의 하회마을이 민속마을로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서 여기가 약간 세계유산 분야에서는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부 내륙 산성군도 처음에는 이렇게 힘있게 올리긴 했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북한산성 등재됐으니까 남한산성 등재됐죠. 한양산성 따로 한양도성 준비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산성들이 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되나, 또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나가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대로 16개의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의 서원이 2019년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한국의 갯벌, 가야 고분군 이런 데는 아직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저는 사실 좀 답답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왜 내용을 업데이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군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서원이 지금 업데이트가 딱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한 달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